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다들 수도권이 전략 승부처라고 하지만 수도권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적 승부처 충청남도 또 충청권 중부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 전체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중심 천안입니다. 천안 아산. 이 천안은 지역구가 3개입니다. 가불병. 오늘 가불병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5명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천안갑 1명, 천안을 2명, 천안병 2명입니다. 이 2명씩 나온 분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해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실 그런 분들입니다. 제 왼쪽에 있는 천안갑 신범철 후보부터 자기소개 그리고 출마의 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토론 순서는 인사말을 신범철 후보부터 하면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이정민 후보부터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순배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범철 후보께서 먼저 스타트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고성국TV 단골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범철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천안 남산초등학교, 개강중학교, 북일고를 졸업했고 천안이 저를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안에서 출마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도 엉망인데 그것을 좀 바로잡고 그리고 또 우리 천안 지역, 제가 자란 이 천안갑 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 지역도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다시 21대에 이어서 22대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도 바로 서야 되고 또 국가 안보도 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제가 가진 전문성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또한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치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신범철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천안 을 지역의 예비 후보입니다. 이정만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정만입니다. 저는 이 천안 검찰청의 지청장도 역임하고 현재 천안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곳에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고 우리 천안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천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전국 규모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청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충청청에서도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민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신뢰를 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심부름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대한민국 국회가 잘 됐다. 그러면 야당한테 다시 표를 줘도 되겠습니다만 이거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선택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발전, 천안 발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만입니다. 네, 다음에는 같은 천안 을 지역입니다. 정황근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 정황근입니다. 저는 그 성안읍 신방리가 고향이고요. 신방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안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서울로 중학교를 이제 옮겼습니다. 50년 만에 귀향을 했고요. 귀향 전에 그 평생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난 12월 29일 날 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직을 떠나서 장관직을 사임하고 지금 국회의원직에 이렇게 도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나 예결위에 참석하고 또 장관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4년마다 귀한 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국민 대의기구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주신 표를 마땅히 국가 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 다수당의 행포라고 그럴까요? 전혀 이 국민 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소위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향 천안이 지금 66만, 외국인 포함하면 69만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 그 지정학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진작에 100만 정도 되는 수도 도시가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천안은 사실은 정말로 교통도 요지고 삶의 터전으로서도 최고고 대한민국에서 어디 이 정도의 여건을 가진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는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생활 여건이라든가 도로 여건, 그 다음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말 글로벌 기업, 이게 얼마든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 34년 정도, 기간으로는 39년입니다만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 정황근, 강한 천안, 새로운 인재로서 우리 천안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천안 병 지역입니다. 천안 병 지역의 이창수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병 당협위원장 이창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아마 아미고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아마 여유주를 하나씩 드릴 것 같아요. 그 여유주를 가지고 올해 성취하시는 바 잘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현재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변인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에서 그만큼 저의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천안 광덕초등학교, 광풍중학교, 천안중앙고, 대학까지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순수 천안 혈통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네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 국회의원 되고 싶다, 대통령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바람이고 꿈이고 희망일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출마했을 때 아주 레토릭에 가까운 제 슬로건이었지만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복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다른 말로 하면 분배입니다. 분배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그게 특혜입니다. 바로 이런 분배가 이 사회에서 고르게 분배가 되고 상식이
통하고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국회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문제는 성장 동력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삼성 클러스터가 충남의 경제를 견인해왔고 천안을 견인해 왔는데 고도로 성장 동력을 뺏기면서 약간 미래 성장 동력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마침 모빌리티 산단이 산자부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되면서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아산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천안하고 연동시켜서 천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제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지역의 사업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후보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서울에 경쟁하시고 이 경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저희가 천안에서 세석 중에 세석을 석권하는 그런 기적적인 성과를 좀 내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과 신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0.73의 기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신념과 소신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서 반드시 천안 시민들께 그런 성공을, 승리를, 당선을, 천안을 저희가 모두 석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창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천안병 지역의 신진영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성국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천안병 예비 후보 신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2년 전에 대통령을 새로 뽑고 정권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 상황은 어처구니 없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개혁 입법이라든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비율이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 70가지가 다 상임위마다 좌초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가 심하고 하다못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느니 탄핵시킨다느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부 여당 국민의힘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정치 혁신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천안시가 지금 69만 명의 사실은 좀 정체기에 있습니다. 벌써 80만 명을 달성하고 지금은 100만 명을 바라보면서 중부권 핵심 도시가 벌써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국정과 도정과 시정을 직접 경험했고요. 국회에서 보좌관과 또 천안시 을지역에서 당협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정치와 행정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모든 준비된 후보로서 이제 스타트를 마쳤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보다 일 잘하는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 또 경험 있는 사람, 국민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국회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진영이 반드시 잃어버린 8년 천안 병지역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으로도 우리 5명 후보의 그 인품이나 또는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인사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의문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정만 후보 네. 천안지청장을 역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 논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유우파 진영 내에도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 출신이신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려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검사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윤심을 얻고 출마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천안에서 천안지청장을 끝내고 나서 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교감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하고 또 시민들과 시민들의 그 어떤 법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해결도 해드리고 또 예를 들면 충남 소상공인 연합회 자문 변호사 또는 시각장애인 자문 변호사, 충남 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자문 변호사 이런 지역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뜻을 맞춰왔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길을 현재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정치 검사 출신이 많다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에는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도 검사 나름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한근 후보께 질문드릴 텐데요. 아까 공직 생활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때는 공직에 없었다 그러셨는데 그 잘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스스로 피해 다니신 건가요? 그 농촌진흥청장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때 물러났고요. 저를 네. 뭐 당연히 찾지도 않았지만 네.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저는 충남대학교 교수로 3년을 재직했고요. 네. 서울대학교에 재단법인 작은 게 있는데 거기 페이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 재능 기부로 2년 7개월간 이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공직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공무원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다 이래가지고 다들 여러 정권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정한근 후보는 그 점에 있어서 나름의 아주 뚜렷한 원칙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하고는 굳이 따지면 좀 악연이 있어요. 만나 뵙기는 오늘 처음인데 제가 구성기 TV를 통해서 이 농막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면서 도대체 농림부 장관 뭐하냐 이러고 혹시 제가 그렇게 비판한 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네, 보기도 했고요, 듣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농막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성급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입법으로 이제 넘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대신 지금 제가 나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농지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 가셔가지고 주말 같은 때 생활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아예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농막은 우리 농업인들 본래 그 도구를 저장하는 보관하는 그 본래 법 목적이 맞도록 쓰고 저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루 이틀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농촌에서 어떤 그 생활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농촌형 말하자면 그 간이주택 그거를 새로 도입하기로 돼 있고요. 그거는 아마 금년도에 법안에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막 비판하려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파이합시다. 네,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영향력이 워낙 커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창수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그 3년 반 전에 2020년 4.15 총선 때, 네. 그때 당의 대변인 네. 그걸 맡고 계셨죠. 네. 그런데 그때 이 지역에서 출마도 했잖아요. 했죠. 아니 지역구 후보가 왜 갑자기 선거하다 말고 종로를 가냐고. 아무리 당대표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역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그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당시 대변인을 맡고 있었고요.
일당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종로 험지를 선택해서 출마를 했는데 당직자들이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이게 공당의 대표가 헌신의 자세로 종로에서 출마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종로 쪽에 좀 인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대변인으로서 제 도리다 해서 나름 많이 다녔는데 우리 캠프에서도 정말 많이 저한테 많이 만류를 했죠. 지금 때가 올 때인데 맨날 서울로 올라가서 황교안 대표님을 돕고 있느냐. 근데 저는 그게 제 생각이고 소신이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와 도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동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저도 뭐 큰 표 차이로 낙선하진 않았는데 그때 제가 또 지역구에 집중했었으면 당선됐을 수 있을까? 설사 당선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선거 막판에 서울에 올라가서 당 대표님을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도와드렸던 건 제가 그것 때문에 낙선을 했다고 해도 저는 지금도 후회는 없고요.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그런 도리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창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모르겠고요. 예. 틈만 나면 그 얘기 하세요. 하도 이상해서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주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신재영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아까 근무했다고 인사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만 싸웠는데 막상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기대만큼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하고 실망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보다 비서실의 보좌가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근무하실 때 그런 어떤 걱정과 우려와 비판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대통령을 한때 모셨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 지지도라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대 이상으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국정 컨트롤 타워의 한 축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 참모들이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정무적인 판단과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감을 새삼 느꼈고요. 뭐 남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우선 참모들이 제일 먼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의 환경이 사실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제일 크게 언론 환경이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동계나 교육계나 퍼져 있는 이런 어떤 종북 좌파 세력들의 끊임없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나서는 그런 문제들 참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아무튼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외를 다니면서 시장 개척도 하시고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다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국정 홍보를 좀 뭐랄까 좀 스마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저 또한 잘못이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신범철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아까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경제 말씀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차관을 지내시고 이제 출마를 하세요. 사실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긴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였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이 군사력이 적어도 전방에 거의 이 무장 해제당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다. 저거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범철 차관이 그만둘 때까지 그걸 못 없애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9.19 군사 분야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럼 그 모든 책임은 아마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국제사회조차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부터 그리고 또 어느 때에 이것을 시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 정찰 능력의 제한이다. 이 점은 뭐 저희가 이미 첫 해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든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인가. 일단 첫 해에는요, 북한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잖아요. 그 담대한 구상의 내용에는 비핵화에 북한이 임하면은 대화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복귀하라 하는 그러한 대화의 요구를 북한에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북한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다가 마침내 군사정찰 위성까지도 발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시정찰 능력과 관련해서 북한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을 다시 복원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북한에게 제대로 된 합의를 이행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감시정찰 능력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파기도 아니에요. 왜? 북한이 합의를 지키고 평화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에 열려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므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지키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하는 점을 알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 야당 또 일각에서도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국제사회에서는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방과 외교가 네. 조화롭게 정책적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 계획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왔는데 때가 돼서 신원식 장관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답변은 우리 정황근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출마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이제 이미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국회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공천을 할 때 그 의정활동 보고서 항목을 쓰죠. 네. 당선되면 그래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 계획서입니다. 예, 당선되셨다 생각하고 나는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주력하겠다. 예,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제시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목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정황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물론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진흥청장도 했었습니다만 주로 사무관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농업 농촌 분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파트에 있었습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 농촌 문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1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우리 대통령님 총리를 모시고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국정 현안에 대해서 또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야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좀 더 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선이 되면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위원회를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농해 수위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저 국토교통위원회도 좋습니다.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 어떤 소속에 관련 없이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송안에 국립종축장 옆에 저희 고향 마을이 있고, 거기는 20여 년 동안 천안 시민들이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했던 겁니다. 정부가 매년 반대를 했었고요. 제가 농촌진흥청장 때 정부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방향을 틀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는 종축을 보존하기에는 너무 개발이 많이 되어서 너무 위험하다 해서 이거를 옮기기로 정부에서 우선 정책을 방향을 잡은 사람이고요. 그 후속 조치로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27년까지 한평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난해 초에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국에 14개 국가 산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단에 14개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이자 그다음에 우리 천안 시민의 정말 대대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제 의원직을 걸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GTX 노선을 천안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옆에 같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범철 예비 후보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서북구를 포함을 해서 천안이 확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 정도 우리가 뭐 66만, 69만 이 정도 도시인데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빼고 10번째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게. 큰 도시인데 교통 인프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순환도로조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 밖에서 계속 그 마음 아프게 들었던 건 뭐냐면 젊은 주부,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공약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층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노인 종합 체육관을 만드는 것을 제 공약에 넣어서 우리 고령 우리 선배님들께서 편안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에도 많은 게 있지만 그거는 추후에 네. 공약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창수 후보.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교육 분야입니다. 이유는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가지고 가장 실현 가능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도시가 발전할 때 인구를 유입하는 유입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인프라인 것 같아요. 지금 천안도 생각보다 단순한 교육 여건 때문에 저 경북이나 경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균형 발전 관련해서 이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인데,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부해서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교육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약간 비슷한 얘기일지 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입법 보장을 하면서는 해당 상임위가 국방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기억에 남는 게 종자산업법 개정안, 제가 어떤 논민의 말을 듣고 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 유정방위에서 종자산업 개정 농업 분야죠. 유정복 장관님이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종자산업법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었는지는 이유는 뭐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나 관할구역 포함한 세종시 설치에 대한 특별법, 이른바 심대평법입니다. 그것이 세종시의 법적 근거가 됐는데, 그거를 행안위에서 제가 보좌관으로서 엉뚱한 의원님에 뒤에서 어시스트를 하느라고 그걸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부분도 78명의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북송 저지 공작원 공작 활동했던 분들인데 78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것도 경찰청에서 가져와서 1년 만에 통과시켜서 그분들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게 됐던 이 말씀은 제의 깨알 자랑이 아니라 국회의원은요 그만큼 권한이 많습니다. 특권이 권한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다. 또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국민들의 구석구석 어렵고 소외받고 억울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 전체를 운영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지 생각보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권한이 많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저희들 이창수는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진영 의원. 예.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가장 큰 위기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양극화 문제가 가장 처음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 소멸이라든가 수도권 집중화 이거에 따른 전반적인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네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천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역의 읍면 단위를 가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을이 한 마을에 20가구가 안 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읍면 사무소가 전체 인구 2,000명이 안 되는데도 읍면 사무소가 다 있어요. 초등학교 50명, 30명 미만의 학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국가 재정으로 움직여지는 낭비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걸 빨리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통폐합해야 앞으로 미래 세대에 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약이 천안에 관련된 게 우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송환 종축장 이전 부지에 대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GTX 신호선이 이제 천안까지 연장하게 돼 있는데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이제 아산까지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산으로 가는데 위에 그 동두천부터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이 6개 지자체들의 입장과 생각이 다 달라서 이런 것들이 빨리 국토부를 설득해서 조율해가지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된다면 우선 맨 먼저 국토위로 가서 이러한 대통령 3대 공약부터 먼저 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본철 의원님. 예. 사실 오늘날 정치의 문제가 그냥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길고 크게 본다면은 1987 체제의 한계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가 됐고 그 출발점은 저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구조,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그런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사실 정부화 시대에 맞는 기본권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을 먼저 바꾸겠다. 그게 제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법률적 차원에서는요. 다들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외교안보와 관련된 법률을 생각하고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것이 복지와 관련된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70대 어르신께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모두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실 동료 돌봄 제도를 갖다가 제도화 시켜서 60대나 70대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신 80대나 90대에 계신 분들을 돌봐주고, 거기에서 뭐 정규직처럼 월급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를 갖다가 운영한다면은, 지금 시골 지역은요 병원 가기도 멀고 힘들어요. 그럴 때 이러한 동료 돌봄을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어르신들의 복지가 보강되는 그런 것을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복지분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안을 발의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 특히 노인 계층들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천안갑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천안갑 지역의 발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앞서 정한근 장관님과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GTX C노선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GTX C노선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천안지역, 그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동시에 천안이 정말로 인구가 거의 70만이 돼가고 있는데 순환도로가 없다 보니까 천안갑 지역에서도 크게 두 군데, 저쪽 선거 쪽으로 빠져나가는 단국대학교 인근, 그리고 취암산 터널 동부육계면으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이 상습정체구역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지역발전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만 후보님. 네. 저는 어떤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싶으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정치 개혁을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거는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후진성, 이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들이 출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검사들 중에서 사표를 내지 사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공직자들이 바로 공직을 마치고 바로 이렇게 출마를 하고,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검사, 판사를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공직에 출마하려면 최소한도 1년 전에는 좀 사직을 하고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이제 사정기관에 근무했던 판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힘 있는 기관은 저는 그게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기소가 구약식이 아니라 정식 기소가 되면 세비 자체를 안 받는 이런 어떤 입법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게 뭐 헌재에 가면은 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된다면 헌재에서도 그렇게 쉽게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그 정치 개혁 쪽에 저는 좀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지역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 예를 들면 우리 북부 4개 읍면의 경우에는 성안 종축장 부지에 첨단 산업을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지금 한결같은 여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이 이런
그런 아주 대기업이 와서 통으로 좀 개발을 해줬으면 한다든지 뭐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와서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북부 4개면의 경우에는 아직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기업체 유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해야만 또 복지에도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기업체 유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측면이 있고 이 도심 이쪽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부족한 점이 교육, 교통, 문화 이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성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뭐 제2의 예술이 전당과 같은 거를 세운다든지 지금 우리 박상문 시장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술관을 아주 큰 미술관을 짓는다든지 홍대 문화거리 같이 이런 그 문화예술이 함께 숨쉴 수 있는 거를 만든다든지 교통도 지금 천안이 이렇게 교통이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서울 못지않게 이렇게 지금 붐비고 있고 오래 걸리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램을 좀 한번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해서도 노력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M버스 GTX C 노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GTX A 노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 을 지역구에 있는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M버스라든지 그래서 이쪽 서북구 이쪽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근데 이제 그 법에 가로막혀서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국회로 가면 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서 M버스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여튼 문화, 교통, 예술 이게 이제 갖춰지면 지금 여기 천안 아산 지역에 대학교가 18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마련을 해주는 것은 그 3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좀 보완하고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비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후보들 앞에 메모지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전 질문제 없는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저도 무슨 질문을 할지 아직 모르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데 당연히 우리 후보들도 고성국에 비해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지금 즉답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잘 준비된 후보들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다들 아주 잘 정돈되고 또 솔직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번엔 제가 보너스처럼 아주 쉬운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이때다. 네, 이창수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이게 어려운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지금 제 열정이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좀 보였을 때가 예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약간 여의도에 진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국회에서는 현역이 아니면 삭발을 못 해요. 근데 원외가 삭발한 저는 몰랐는데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트랙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분들이 삭발을 국회의원들이 하기로 하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삭발 1시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 이장호 대전시장, 그리고 성일종. 저는 그때 대변인이었으니까 대변인이 아니라도 뭐 같이 하게 됐었는데 윤영석 의원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붙잡혀서 했어요. 나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일단 하고
그래서 삭발을 했는데 다 충청도 분이시네. 예, 확실히 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역시 위기에는 이 명분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충청인들이 위기에는 행동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었고 그때 그 짧은 순간인데 삭발을 국회의사당에서 하면서 이 삭발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삭발의 무게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무게를 갖고 사는 시간이 머리 기르는 동안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아주 일한된 말씀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한 축이 광화문에서 수많은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행동을 해주셨던 이것이 윤석열 정부 탄생, 우리 대선에서 이기게 된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여름, 겨울 광화문에서 투쟁했던 그게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뜨거운, 제가 이창수가 뜨거웠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창수 후보를 광화문에서 나갈 때마다 만났던 것 같은데 2019년 그 뜨거웠던 국민 대혁명의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진영 후보님. 가장 뜨거웠을 때,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저도 정치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18년도 1월에 천안시을 당협위원장을 할 때인데요.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다녔더니 대상포진까지 걸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때가 제일 떠오르고 다시 이제 천안시청과 대통령실을 거쳐서 다시 한번 천안 병지역으로 도전하는 지금 이때가 또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정치인의 자질을 얘기할 때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얘기한 게 떠오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도덕심이나 도덕성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걸어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다 쏟아붓는 그것이 열정의 순간인데 저는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원철 후보님. 예, 뭐 저는 사실 가장 뜨거웠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대한민국 불탄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서 제가 열정을 가장 가졌을 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부했을 때 전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하게 됐고 특히 미국에서 박사과정 어드미션 받을 때 그 당시에 공부했을 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은데 밤을 샜는데 밤을 샌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밤 11시에 도서관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될 사람한테 낼 보고서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새벽이 됐더라고요. 그때 내가 공부에 있어서 어느 한 차원이 더 올라갔다 하는 게 느꼈을 때 그때가 참 공부로 했을 때는 뜨거웠을 때가 같고요. 정치에서는요 사실은 4년 전이 가장 뜨거웠다. 근데 이건 뜨거웠다는 표현보다는 경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치 초년병으로 정말 정계에 입문해서 제 지역, 저희 지역구를 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이 신부동과 같이 어떻게 하면 현대화된 지역도 있지만 아주 옛날 저 어렸을 때 19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는 동네들도 많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오래돼서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를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나를 보면서 그때 참 내가 경건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노련해졌는지 그 동네를 가도 눈물이 다시 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 마음은 그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과거를 돌아봐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신범철이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2024년 6월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 불난다. 장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신범철이 많이 바뀌었네. 아주 보기 좋게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이정만 후보님.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도 일에 있어서는 제가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런저런 대통령 아들도 구속해보고
현직 장관도 이제 수사하고 또 뭐 검사들도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를 할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수사를 하면서 그때 먹었던 짜장면 생각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정말로 그 기억에 남고 그런 어떤 중요한 수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집에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이셔츠하고 속옷을 배달을 하면 사무실에서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저는 특이하게도 대검찰청에서 이제 우리 그 본관 옆에 보면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제가 과장 때 들어가서 이제 그 준공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립을 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예산을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한 10월 29일쯤 되면은 대부분 일을 마치고 이제 30일, 31일은 설렁설렁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12월 31일 날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그걸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밤에 한 12시가 좀 넘어서 나오는데 눈물이 돌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면서는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요즘 힘드시죠?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그런 지원, 지지, 격려에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검사들이 짜장면을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속시킨 대통령 아들이 누구였어요? 김홍걸 씨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호 여사의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호 여사의 유일한 혈육인 분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한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압력도 있고 해서 참 힘들었던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하여튼 성공시키고 나서 저희들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언제 그런 자세한 말씀을 좀 들을 기회가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황근 후보님. 예,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가장 뜨겁게 살았다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 참여해서 1년 8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일한 시절이 저한테는 가장 뜨거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저는 농업을 테마로 해서 농업 외교를 가지고 우리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년 8개월간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17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방문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15개 나라를 돌았는데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습니다. 특히 그 세 그룹들은 대부분 한국의 농업기술, 농촌 발전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받기를 정말 갈망하는 나라들이었고요. 그래서 각국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신뢰 이거를 높이면서 국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 아프리카 쪽에 K-라이스 벨트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10개 나라 이렇게 띠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나라에 대해서 한국형 벼 재배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K-라이스 벨트라고 해서 WFP라고 유엔의 가장 큰 산하기구입니다. 사무총장이 신디 맥케인입니다. 옛날에 존 맥케인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상원의원 돌아가셨는데 그 미망인께서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직접 편지도 받았고 동영상도 받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BBC 쪽에 인터뷰도 받고 세계 유수의 언론에 해당 국가들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통일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식량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됐지만 특히 아프리카는 쌀이 원래 아프리카도 쌀이 주식인데 쌀이 없으니까 옥수수, 캐사바 이런 걸 먹습니다. 근데 우리 통일벼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해서 개발을 해서 그 품종을 가지고 한국의 기술, 한국의 자재를 가지고 쌀을 증산할 수 있는 소위 ODA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죠.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돌려줘야 되고요. 2018년부터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워낙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K-라이스 벨트를 통해서 제가 해당 국가의 정상분들도 많이 뵙고 총리나 부통령도 뵙고 외교장관이나 농업부 장관들도 뵙고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외교하면은 저 안보라든가 우리 순수 외교 쪽, 그다음에 산업 외교 쪽이 주가 됐었는데 농업 외교를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토대가 돼서 아마 제 뒤에 장관하는 분 또 그 뒤에 장관하는 분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농촌 문제를 가지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정말 대단한 그런 자긍심을 느꼈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 발전,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볍게 던졌는데 너무 무겁게 받아주셔가지고 예, 그런데 아주 저는 우리 후보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 자유파의 진정성 그것을 살아오면서 구현한 그런 좀 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도 많이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저 평론가로서 제가 보는 이번 총선의 구도는 기득권에 찌드는 586 종북 주사파 세력과 새로운 정치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거고 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확실히 앞선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라고 하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지금 내려놓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라. 공천 받으려면.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정만 후보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유죄 확정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비를 다 토해내도록 아예 입법하겠다. 사실 장기표 대표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운동본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라 180여 개의 특권이 있다고 발표하고 막 압박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시니까 매우 책임 있는 말씀들을 또 책임질 수 있는 말씀들을 좀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은 이 새로운 정치 586 종북 주사파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건지 그리고 낡은 정치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치를 후보 개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각오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은 순서에 따라 신진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고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22대 공천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이 우선이라는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민우사 그걸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이제 우리 충남 도당 신년 교례차 충남을 방문해서 충남 예산 덕산에 방문하시는데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임하는 자세가 새롭게 탈바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고성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586이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을 제대로 혁파하지 못하면 한국의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치 혁신, 공천 혁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또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말로 보여주고 어떻게 그런 쇼맨십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보다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정치가 우선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된다. 또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은 지역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그만큼 잘 알고 애완을 잘 알아야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정치를 제대로 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런 자세가 결국은 기득권 세력, 586 운동권은 물론이고 정치에 그냥 직업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신범철 후보님. 예. 사실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지금 586 기득권들이 정치를 지난 20, 30년간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슷비슷해지냐? 사실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명분 싸움에서 우리가 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586이 상징했던 것은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던 시절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갖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들은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기득권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던 자유파의 정치 진영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명분을 깰 만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하고 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586을 선택해 왔다. 이 점에서부터 우리는 반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차별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우리가 더 정의롭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우리가 더 소통 잘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저희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선택하신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뭐냐? 실력이다. 우리가 확실히 실력이 있어서 더 일도 잘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과거 586 세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정만 후보님. 네, 우선 아까 고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특권 내려놓기 이 작업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보더라도 국회가 이런 국회가 없는 것 같아요. 국정의 발목을 사상권권 잡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 발전의 뒷다리를 잡는 이런 국회 우리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병행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세금을 반납을 한다든지 저는 그것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소만 구약식이 아니라 기소만 돼도 세비를 받지 않는 이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회가 지금 보좌관도 너무 많고 또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나중에 당선돼서도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우나 이런 것도 차관급 정도로 내려놓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86세대하고의 그런 차별화,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좌파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 철진한 그런 좌파 이념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네들끼리 이익을 나누어 갖는 어떤 이익 공동체가 한국의 86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헌신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이권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하고 그걸 나눠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카르텔로 변질된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청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언행일치의 모습, 내로남불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저들이 하지 않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자유 우파가 될 때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뭐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국회에 어떤 공직자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전과가 쭉 있다든지 그것이 비록 단순히 뭐 벌금 전과라 할지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한근 의원. 네, 그 586 운동권 세력도 우리 국가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할이 있었고요.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은 끝났다,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사실은 그 586 기득권, 자기 일파들을 위한, 선거 때는 캠페인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일파들을 위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 5,200만 국민하고 그 일파들하고의 일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국회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7대 선진국, 5대 선진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를 정말로 실용적으로 우리 국가 미래 발전하고 연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때만 되면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90도로 절하고 언제든 받들겠다고 다 약속들을 합니다. 우리가 바다 보통 생각하죠. 통상적으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된다고, 바다를 이룬다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간다고 그러죠. 강물의 주 방점이 찍혀 있죠. 사실은 바다는 깊고 넓고 낮아요. 낮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모든 강물을 포함해서 모든 게 바다로 들어갑니다. 전 정치의 세계라는 게 이 바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의 바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원하는 걸 모두 의견을 수렴하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당선이 된다면 4년 동안 또는 그 이후에라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뽑았다. 정말 우리 저 자유우파 저 사람들 잘 뽑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특권 관련 말씀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는데 좀 더 답변이 조금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시대 정신에 충실한 지도자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역사에 남는다. 근대화에 충실했던 박정희 대통령 공과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선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진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저희가 정체되어 있거든요. 바로 민주화의 시대 정신을 실현해보고자 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른바 586이라고 치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운동권 세력, 이 세력들이 아직도 주류 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주류가
설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어긋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고요. 상식과 비상식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제는 상식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만 진정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 저희들이 출마를 해서 제도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대정신은 선진화로 가기 위한 모든 비상식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 저희가 바로 시대정신에 충실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다 이 생각하고요. 예랑띠 말씀입니다만 정치는 상식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거냐 내려놓는 거는 그건 저희가 서약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상식이지요. 상식.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이창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제가 약속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좀 갖겠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특권. 국민들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보살필 수 있는 그늘진 곳을 살필 수 있는 억울한 단 한 분의 국민에도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뭐 숨소리 하나가 안 들리네요. 집중하시더라고요. 예, 후보 5분 후보들께서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인사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고성구이가 질문을 안 해줘서 못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신범철 후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진영 후보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잡아주세요. 천안이 키운 인재, 천안을 키울 선택. 제가 천안에서 얻은 것을 더 크게 돌려드릴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오직 천안만 생각하고 그래서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을 지향하는 특색 있는 정치인 신범철, 정말로 대한민국의 올리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90일도 안 남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선택을 받고 그 결과로서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사랑합니다. 이정만 의원님. 우리 신범철 후보님이 천안 을을 키운다고 그랬는데 사실 천안 갑을 좀 키워주시죠. 천안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지난 선거 때 천안 갑에서 사실은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천안 을로 와서 이제 4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안 을은 그 거의 25년, 30년 동안 이 보수가 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이 김호연 씨 보궐선거로 딱 2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에서 20%에서 심지어 50%까지 우리 보수가 지던 그런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졌고 이번에 김태흠 지사님도 졌고 다 지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그야말로 묵묵히 지역민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 상담활동, 민원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기 분들은 같은 천안이지만 천안 갑이나 이런 데하고는 민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천안 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산 을하고 이 KTX 역사 주변 이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서가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평균 연령이 뭐 한 34세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에서 가장 험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인생에서 가장 그 열정이 언제냐 할 때 제가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만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민의 대표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교감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국회의원 한 명 잘 뽑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구성국 박사님은 제가 저서도 제가 읽어보고 해서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고 지금 많이 바뀌고 이런 과정도 제가 조금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좋은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한건 후보님. 34년 동안 공직에 있는 동안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천안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천안 지역의 발전, 또 우리 국가 발전, 또 우리 우파들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사랑, 애정이 가시화, 실현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100만 구독자,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정말 애국자십니다. 오늘 여기 시청하고 계신 우리 100만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천안 시민들께는 제가 장관 물러나고 그 다음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다급하게 또 어느 정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바로 표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장관하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장관하던 사람이 아마 후보로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 장관하던 사람 뽑아놨더니 역시 다르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 진지하죠. 네. 굉장히 아주 제가 TV 토론 몇 번 해봤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웃겨주실래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좀 진기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이거 가지고 투쟁을 할 때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일괄 사퇴하는 국회의원직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대변인이니까 같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원이 저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나는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퇴서예요. 내가 사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건 나 써야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일단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퇴서를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선도 안 됐는데 사퇴서를 쓴. 예. 그만큼 절박했던 그 시절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주원글씨처럼 돼 있는 3번 출마를 했다. 예, 16년, 18년, 20년 4년 만에 3번을 출마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기록 아닌 기록인 것 같아요. 2018년 선거는 탄핵의 한 복판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입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가도 지는 선거였고요. 그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께서 24%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리하다고 출마를 하고 불리하다고 피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었고 피하지 말아야 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의 주원글씨가 돼 있지만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고요. 제가 한 정치인으로서 한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고요. 절대 무기가 필요합니다. 절대 무기는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 무기가 전장에서 배치돼서 상대 후보를 이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프로세스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천입니다. 예, 이기는 공천? 예, 맞습니다. 절대 무기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공천인데요. 저는 믿습니다, 당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도 제가 광화문에서 탄핵의 한복판에서 제가 꿋꿋하게 지켜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정치인이요 선거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사람이 선택받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요 후보의 권리기도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일종의 참정권입니다. 저 친구를 지켜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를 대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아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하고요, 자부하고요. 이람진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천안병은 이창수가 지켜온 주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고성국 TV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미고 회원 여러분 아마도 고성국 TV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자유 우파의 여의주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더 앞으로 더 우리 고성국 TV 더 활발하게 열심히 고성국 박사를 중심으로 해주실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전 3패 전적이 주원구의 시가 아니라 훈장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인사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신진영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고성국 TV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특권에 관련된 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불체포 특권 뭐 서약서를 굳이 안 써도 아마 당에서 등록 서류 낼 때부터 받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기된 현역 의원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부 다 반납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마 의무 조항으로 들어갈 것 같고,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면책 특권 같은 것도 좀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무노동 무임금 좀 더 대폭 확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좀 줄여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의 우선 좀 마음에 맞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TF팀 국회 내에 그런 것도 만들게 되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지금보다 대폭 줄일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은 좀 변해야 됩니다. 천안 정치가 그동안에 사실은 더 낮아져가지고 좀 새롭게 좀 변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비교 우위에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더 진정성 있게 더 다가가고 그때마다 현장으로 찾아가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저희가 새롭게 주민들 리드에 맞게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과 도정과 국정과 또 입법, 정치 현장 모두를 경험했는데 천안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낮은 자세로 공직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천안병에 출마하면서 이 마음 변치 않고 국민들과 함께, 천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충청남도 천안 갑지역의 신범철 후보, 을지역의 이정만 후보, 정황근 후보, 병지역의 이창수 후보, 신진영 후보, 이 5명의 후보와 함께 아주 치열하면서도 격전 높은 토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토론해 주신 5분 후보께 제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부권의 최고의 험지,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이 천안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중부권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기운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바람은 늘 남쪽에서 북으로 불거든요. 선거 바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저 영남 낙동강에서부터 바람이 불러 올라오고 이게 중부권에서도 커져서 수도권을 강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한가운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천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을지역과 병지역에 각각 후보 2분을 모셨습니다만 누가 나가도 3전 3승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누가 나가도 3전 3승 할 수 있다. 천안을 한 20년 만에 정말 확 바꿀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불과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충청남도 천안,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합동 토론회를 통해서 인사드린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기억하시고 각 후보들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